오늘 소개할 책은 일일 일식입니다. 지은이 나고모 요시노리, 온기니 양영철 위즈덤 하우스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는 하루 중 저녁 한 끼만 먹으며 일일 일식으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의사. 40년 이상 동안 일일 일식을 실천하여 혈관 나이와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30년이나 젊다고 합니다. 20년 젊어지는 우엉차 건강법, 50세가 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 습관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삼시세끼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별로 배고프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좋다며 끼니 때가 되면 꼬박꼬박 한 숟갈이라도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일일 삼식하게 된 게 그리 오래전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일일 이식이었다지요. 그런데 저자는 일일 일식이 우리 몸에 가장 맞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지속적인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장수 유전자가 켜지고 신체 중 아픈 부분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강에 관한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곧바로 자라라든가, 건강해지려고 운동하지 마라든가, 체온을 높인다고 면역력이 높아지진 않지만 체온을 꼭 올려야겠으면 몸을 차게 하라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물을 마실 필요는 없고 껌을 씹으라고 하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들이 가능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외에도 현대인의 식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설탕에 관한 진실.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치는 대개 140mg/dL 이상으로 상승하는데, 이게 담배를 4대 피웠을 때와 같은 정도로 혈관 안쪽 세포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상식들이 참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공복이 인체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공복이 몸에 좋다고 말도 안 돼, 굶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의사 입장에서 또 내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러한 의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영양을 계속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면 세포 차원에서 몸에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내가 지금처럼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게 된 것은 10년 전인 45살 무렵부터였다. 30대에 심각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개업의사였던 아버지가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서 유방암 연구와 치료를 하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 아버지 나이 62살 때였고 내 나이 35살 때였다. 아버지는 간신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더 이상은 의사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대학에서 하고 있던 연구 활동을 멈추고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게 되었다. 대학에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연구를 하던 것과는 달리 병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나는 직원들을 관리해야 했고 환자들에게서 쏟아지는 불평도 들어줘야 했다. 갑자기 늘어난 스트레스 탓으로 폭식을 하게 되어 순식간에 체중이 크게 늘어났다. 지금보다 15kg이나 많은 77kg까지 살이 쪄버렸다. 쉴 새 없이 음식물을 입에 달고 산 결과였다. 또 워낙에 변비가 심했는데 갑자기 살이 찌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화장실에 앉아서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부정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변비와 부정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비로 인해 배에 힘을 주면 피가 머리로 쏠리게 된다. 그러면 경동맥의 압력 센서가 작동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한다. 이를 경동맥 동반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장 활동이 억제되면 부정맥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심할 때에는 하루 종일 부정맥 증상이 계속 이어진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부정맥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져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을 뻔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맥으로 인해 심장 내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혈전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혈전이 뇌로 전해지면 뇌색전, 폐로 전해지면 폐색전이 되어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이를 계기로 필사적으로 다양한 건강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열심히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수영과 머신 운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시작하자 오히려 식욕이 더 늘고 체중도 더 늘어났다. 게다가 힘든 다이어트와 칼로리 계산에 질려 좀처럼 지속할 수도 없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육식을 끊고 채소 중심의 식생활로 바꾸자 그토록 심하던 변비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래도 가끔은 육류를 섭취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육류를 먹은 다음 날은 또다시 지독한 변비가 찾아왔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하면 담배 냄새가 굉장히 역겹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잠시 육류를 먹지 않다가 어쩌다 고급 스테이크를 먹어도 종이를 씹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금방 뱉고 싶어진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육식을 끊자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도 사라졌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나 비만인 사람은 피지에 지방 성분이 많은데 그것이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면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노네날이라는 이른바 노인 냄새다. 육식을 끊으니 그런 냄새도 귀신같이 사라졌다. 또한 밥과 함께 국 한 그릇, 반찬 한 그릇을 먹는 일즙일체로 식사량을 줄였더니 체중이 수직으로 내려갔다. 신체 컨디션도 점점 좋아졌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검소해 보이는 식사 속에 들어있는 완전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몸이 활성화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매끼 일즙일체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침이나 점심에는 식욕이 없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저녁에는 모임이나 약속 때문에 이것저것 먹어야 할 때도 많다. 아무리 몸에 좋은 습관이라 해도 무리하면서 익히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지금까지 반드시 지키고 있는 습관이 하루 한 끼를 먹는 식생활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식생활을 시작한 뒤 10년 동안 내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62kg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부가 탱탱해졌고 정밀 종합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26살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루 한 끼 식생활이 정말로 건강에 괜찮은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권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를 불식시켜 준 것이 최근에 발견된 장수 유전자였다.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식사량을 40% 줄이면 수명이 1.5배 늘어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량을 줄인 동물은 훨씬 더 생기가 넘쳤고 털에 윤기가 흘렀고 외관이 젊고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부가 젊고 깨끗하며 허리가 잘록할 것. 이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이다. 장수 유전자 발견을 계기로 나는 본격적으로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매일 3끼씩 배부르게 먹는 것이 정말로 몸에 좋을까? 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영양을 부족하게 섭취하면 병에 걸릴 수 있다. 설령 병에 걸리더라도 체내의 생명력 유전자가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곧장 활동하기 시작한다. 반면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활동하는 생명력 유전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포식이나 잘못된 식생활 탓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현대인들은 인류 존망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따라서 굶주림과 추위, 감염에 처했을 때야말로 살아갈 힘을 내는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력의 근원이 바로 인류가 위기를 뛰어넘음으로써 획득해온 생명력 유전자이다. 다만 불편한 것은 굶주림이나 추위에 내몰리지 않으면 생명력 유전자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포식 상태에서는 오히려 신체를 노화시키고 출산율을 낮추며 면역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생명력 유전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아 유전자는 소량의 식사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말하자면 에너지 전략 유전자인 것이다. 이 유전자와 함께 인류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중요한 유전자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장수 유전자로 정식 명칭은 시루트인 유전자이다. 시루트인 유전자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우리의 몸은 공복 상태에서 더욱더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젊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동물들에게 먹이의 양을 달리하여 생존 기간을 관찰해 본 것이다. 그러자 먹이를 40% 줄였을 때 연명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수명도 1.4에서 1.6배나 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포식한 원숭이는 털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면서 노화가 진행되었으나 식사를 제한한 원숭이는 털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에도 탄력이 생겨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생물이 기아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몸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한 결과 발견한 것이 시루트인 유전자이다. 이 유전자는 공복 상태에 있을 때 50조 개에 달하는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모두 스캔하여 손상되거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수명뿐만 아니라 노화와 병을 동시에 막아주는 기능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아침 식사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뭔가를 먹는다면 수분이나 과일 정도로 가볍게 끝내도록 한다. 위궤양으로 입원하면 며칠간 절식하고 수액만 주입한다. 수액을 맞아 궤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물일 뿐이다. 절식을 통해 소화관을 쉬게 하는 것이 신체의 치유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는 아침을 먹는 일이 거의 없다. 전날 밤에 다 소화시키지 못한 식사나 혈액 속에 남아있는 알코올과 내장 지방을 소비함으로써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 물이나 차도 마시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이라는 공간에 지나치게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마르면 껌을 씹는다. 그러면 타액이 나와 목을 죽일 수 있으며 출근 전까지 붓기가 빠진다. 뱃속에서 꼬르륵하고 소리를 내는 것은 공복을 알리는 신호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잠시 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이때야말로 생명력 유전자 중 하나인 시루트인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전자가 발현될 때 나는 몸 전체를 스캔하여 망가진 곳을 회복시키고 젊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상하려고 한다. 이처럼 공복 상태를 즐긴 다음 이제 저녁 식사를 시작할까 하며 식탁에 앉는다. 나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식사 시간이다. 그런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때 하루치 식사를 만회하려고 절대로 개걸스럽게 먹지는 않는다.
기아 상태에 처했을 때는 검약 유전자가 활발히 활동하여 영양 효율이 무척 좋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소량의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내장 지방이 붙어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낮 동안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 즉, 자신의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반대로 목이 바싹바싹 마르면 물을 마셔도 좋고 배가 꼬르륵하고 울리면 조금쯤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수명을 줄인다. 원래 식사는 공복 상태에서 배가 꼬르륵하고 신호를 보내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 휴일에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9시에 아침을 먹는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면 벌써 점심이네, 밥 먹어야지 하며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3시가 되면 차와 함께 간식을 먹는다. 간식은 한창 자랄 나이의 어린이에게 해당되지 어른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습관이다. 어린이의 경우 섭취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성장을 위해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하기 힘들다. 아무리 먹어도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간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간식이라고 하면 달콤한 과자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케이크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데워져서 졸음이 오는데 그 이유는 혈당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설탕이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담배의 해로움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탕이 담배와 필적할 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치는 대개 140mg/dL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는 담배를 4대 피웠을 때와 같은 정도로 혈관 안쪽의 세포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당이 가진 독성을 당독성이라고 부른다. 당독성은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을 늘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상승시킨다.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폐경 후 여성들에게서 유방암이나 자궁체암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인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는 육류나 유제품,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디저트를 우리보다 5배나 더 섭취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유방암 발병률도 5배,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도 5배나 높다. 요컨대 이것들을 7배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도 7배, 10배 많이 먹으면 10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그만큼 단 음식은 주의를 해야 한다. 혈당치를 급격히 상승시켜서 몸을 망가뜨리는 설탕 섭취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체는 고혈당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한다. 즉, 아무리 단 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획득하려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혈당은 먼저 췌장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감행한다.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 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베타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서 세포에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다. 인슐린이 계속 작용하면 혈당치가 내려가는 대신에 내장 지방이 점점 쌓여 살이 찐다. 이를 막기 위해 베타 세포를 파괴하여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다음 표적은 포식기관이다.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이 좋으면 점점 더 먹게 되고 살이 찐다. 이 때문에 포식기관을 공격해서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눈의 망막이다. 망막을 파괴해서 실명하게 만들면 먹이를 찾지 못한다. 다음은 신장이다.
신장을 파괴하면 당이 계속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없게 된다. 마지막은 다리다. 다리의 혈관을 파괴해서 다리를 썩게 만들면 사냥감을 쫓을 수 없게 되어 살이 빠진다. 당 독성은 이처럼 단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도록 하려는 인체의 방어 반응인 것이다. 설탕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된 것은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룬 후, 즉 포식 시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일이다. 그 전까지는 간식이라고 해봐야 과일이나 흡수가 느린 전분질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혈당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칼슘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간 우주선에서 생활하는 우주 비행사들도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은 칼슘을 섭취하지만 지구로 귀환했을 때는 골다공증이 발생해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 뼈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보통 사람보다 2배로 많이 걸을 것을 권장한다. 중력에 의해 뼈의 부하를 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뼛속의 칼슘량이 점점 늘어난다. 물론 극심한 기아 상태에 있거나 여름철에 물만 계속 마시면 칼슘은 나트륨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어 칼슘 결핍증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칼슘이 줄어드는 것은 왜일까? 애초부터 뼈라는 것은 칼슘을 축적해두는 은행과도 같다. 만약 혈액 속의 칼슘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뼈에서 그것을 보충한다. 혈액 속의 칼슘이 병적인 상태에서 계속 줄어들면 뼈 속의 칼슘이 혈액 쪽에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가능한 한 뼈 속의 칼슘이든 혈액 속의 칼슘이든 모두 균형을 잡고 일정한 수치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가 약해졌다면 가장 큰 원인은 걷기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자가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뼈가 약해지는 것은 호르몬 양이 줄어드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원래 성 호르몬은 뼈를 단단하게 하고 근육을 다부지게 하는 단백 동화 작용을 한다. 남성 호르몬은 80세가 되어도 젊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으로 분비된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은 25세 무렵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폐경기가 되면 전혀 분비되지 않는다. 물론 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안드로겐이다. 안드로겐은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으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남성 호르몬으로 대체된다. 물론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니다. 이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걷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칼슘은 더욱 결핍되고 무릎이나 허리에는 통증이 찾아온다. 통증 때문에 점점 더 걷지 않게 되면 결국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뼈는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잘 걷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등산을 하거나 하면 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평소부터 자주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밥을 먹었으면 곧바로 자라. 나는 보통 저녁 6시에 병원 일을 끝내고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곧장 집으로 가 목욕을 한다. 그런 다음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저절로 졸음이 밀려온다. 침대에 들어가 누우면 정확히 3초 후에 곤히 잠들어 버린다. 밥을 먹고 나면 졸리는 것은 인체의 섭리이다. 그리고 졸음이 올 때 잠을 자는 것이 숙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먹으면 잠드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이기 때문이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정이 지나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게 된다. 건강과 회춘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식사 후 곧바로 잠을 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거나 식후에 곧바로 잠을 자면 살이 찐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골든타임에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내장 지방을 확실하게 연소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권장하는 건강법과 젊어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 완전식품, 수면 이 세 가지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물이나 차 또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잠을 자는 동안 약 500ml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분을 채우지 않으면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끈적해진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사람은 굳이 수분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어지간히 목이 마르지 않는 한 아침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대신 앞에서도 말했듯이 잠에서 일어난 후에는 껌을 씹는다. 인체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속 수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혈액, 다른 하나는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다. 혈액이나 세포 속 수분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탈수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세포가 바싹 마르는 일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이다. 여분의 수분은 이 간질에 축적된다. 얼굴이 붓는 것은 간질액이 과잉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붓기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림프의 그 흐름을 촉진하여 잠을 자는 동안에 쌓인 간질액을 혈액 속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껌을 씹어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타액은 입안에 있는 잡균을 씻어 없애주기 때문에 구취도 함께 없애준다. 또한 치아의 점액도 없애준다. 목 안으로 흘러들어온 침은 갈증을 없애주고 소화관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로 인한 자극 때문에 장이 연동을 시작하고 변비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소화관으로부터 흡수된 타액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게다가 껌을 씹으면 모기에 있는 교근이 펌프 작용을 함으로써 타액이 정맥으로 흘러들어가서 얼굴의 붓기를 없애준다. 여분으로 쌓인 수분을 배출하지 않고 새로운 수분을 섭취하면 붓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먼저 몸 전체가 산뜻하게 깨어나도록 몸속에 쌓인 수분을 배출하여 소화관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뻐근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나도 가끔은 종아리가 뻐근하여 마사지를 받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계속 누워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집안을 걷는 것이 좋다. 현관까지 신문을 가지러 간다거나 집안을 이리저리 조금씩이라도 걸어 다니는 것이 좋다. 걷기만 해도 장단지 근육이 펌프 작용을 함으로써 하반신에 고여있던 간질액이 밀려 내려가서 붓기가 빠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또한 말초에 고여있던 혈액이 씻겨 내려가면서 대사작용도 원활해진다. 요컨대 혈액이나 림프의 그 흐름을 촉진하려면 평소에 습관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아침에 껌을 씹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성인의 하루 수분 섭취량은 2리터 정도 된다. 그런데 1리터 정도는 음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분만 따로 2리터를 섭취하면 1리터를 과잉 섭취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래 인체는 부족하기 쉬운 것은 체내에 축적하고 과잉으로 남아도는 것은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수분은 간질에, 영양은 내장 지방에 축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실 필요도 없고 또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점점 더 붓거나 살이 찔 뿐이다. 하루에 2리터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한 수분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될 뿐이다. 수분 과다 섭취로 혈액량이 늘어나면 신장의 기능 장애로 인해 물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몸속의 수분이 소변으로 흘러나오면 염분과 함께 칼슘도 빠져나가 뼈가 약해질 수 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적은 젊은 직장 여성들 중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에도 자주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수분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방광염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소변을 참기 때문에 소변이 역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는 하루 4~5번이면 적당하다. 그러므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나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오락을 위해 운동을 하는 동물은 없다. 다만 살기 위해 몸을 움직일 뿐이다. 먹기 위해 적과 싸우기 위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몸을 움직일 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신나게 먹고 나서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급격히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과격한 운동은 몸에 백해무익하다. 운동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암이란 세포가 무한대로 분열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이다. 하지만 심장은 어렸을 때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심장을 종말 분열 세포라고도 한다. 그래서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에 심장 세포가 한번 손상되면 세포 분열로 보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세포를 보충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심장이 종말 분열 세포로 된 장기라는 것은 일생 동안 뛰는 심장 박동수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동물은 평생 20억 회로 정해져 있다. 1분에 50번 박동한다고 했을 때 80세가 되면 멈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수하고 싶으면 평소 과도하게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장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잠을 잘 때는 침실 조명을 모두 끄고 방을 완전히 캄캄하게 만든다. 소리가 신경이 쓰일 때는 귀마개도 한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 누워도 낮 동안에 있었던 불쾌한 일이나 인간관계, 실패한 일 등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 것이다.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은 일이라면 생각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일을 갖고 끊임없이 머릿속에 빙글빙글 맴돌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생각을 계속하면 대뇌의 신폐질은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 흥분하게 되어 완전히 잠을 설치게 된다. 더 생각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일은 스스로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 좋다.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아도 다양한 문양이 보이거나 귀마개를 해도 삐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다. 뇌는 원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자극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극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환각이나 환청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환각이나 환청도 훈련을 통해 충분히 몰아낼 수 있다. 자려고 누웠다면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눈을 감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뇌의 스위치를 향해 블랙이라고 명령하라. 그러면 눈꺼풀 안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던 빛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오프라고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해서 나는 자리에 누우면
불과 1, 2분 만에 잠에 빠져든다. 나에게 이 블랙 오프는 수면을 위한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잠잘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킨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의 뇌의 해마에서는 그날 하루 정보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취사 선택을 한다. 몇 번씩이나 순서를 바꿔가며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짜 맞춰가는 것이다. 이 작업의 단편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수면 중에 해마가 기억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불쾌한 일은 대부분 잊을 수 있다. 해마는 버려야 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뇌에 더 많은 수면을 요구한다.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으신 책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